네, 이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이제 전두환 씨의 빈소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은 뜸한 모습이었는데 조문 행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문 행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인사들의 행렬이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 호칭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그런 여론을 의식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투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내란 학살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을 학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반성도 하지 않고 결국 끝내 사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국민의 공분이 수위가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냉담한 반응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논평조차 안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조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대선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에서도 좀 일종의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판 여론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 반대를 했다고 했고요. 주호영 의원만 지금 방문을 한 상황이네요. 뭐 오후에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못내 아쉬운 거는 생전에 고인이 정리를 좀 해놨으면 이런 혼란이나 아쉬움들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역사였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홀가분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끝내 남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유족들 아니면 같이 일했었던 측근들이라도 언젠가는 좀 정리를 해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빈소에 마련된 기자 인터뷰들 통해서 당시 같이 일했던 뭐 장세동 씨나 아니면 민 홍보수석 같은 경우 보니까 과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미 그 돌아가신 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난달 26일에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과도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유족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조금씩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씨의 유족 측은 사과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 그리고 전두환 씨의 유족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결국 이제 숨졌지만은 계속해서 그 아들 재원 씨 같은 경우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아와서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또 아버지가 숨지니까 또 한 번 또 사과의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두환 씨의 유족들은 전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사죄의 입장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추징금과 관련해서 지금 미납액이 뭐 900억이 훨씬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제일 처음에는 뭐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뭐 소송을 또 걸어가지고 일부 또 승소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부인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막말성 발언을 한 게 뭐냐면은 전두환 씨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저는 가장 불행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결국 그대로 사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살아서도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죽어서도 계속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나마 본인이 지었던 죄를 좀 덜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족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유족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유족들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말씀하신 뭐 진실규명이나 추징금 미납 이런 부분은 해결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법률적으로 지금 추징금 징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유족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남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위해서도 저는 옳은 길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바로 앞서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 쇄신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후보 빼고는 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요 당직자 일괄 사퇴까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이 직전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 이제 선대위 쇄신권을 전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한다라고 이제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대표 다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등을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 갇혀 있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즉 이재명의 깃발로 앞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선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당도 다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재명식의 깃발이 뭐냐라면 제가 볼 때는 역시 첫 번째로는 변화와 혁신이고 그 전에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반성입니다. 최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변화와 혁신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역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연달아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중소기업 벤처 육성과 관련해서 해법을 내놨고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지금 핵심 키워드가 결국에 슬림화, 기민함이잖아요. 이렇게 선대위를 만들면서 2030 그리고 실무진 위주로 우리가 꾸려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인사 영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원들 각 1인당 예. 3명씩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극약 처방이라고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첫째 하나는 방송 전에 있었던 것처럼 당직자 일괄 사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 하나, 두 번째는 그 당 대표와 협의해서 향후 인선을 하겠다.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 구성의 방식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겠다. 그리고 슬림화할 거냐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마 슬림화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기존의 민주당 색깔을 많이 좀 빼겠다라는 취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본인과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7인회 혹은 성남 라인 등이 이제 중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색깔이 드러나는 민주당 당직 인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경선 이 대선 국면 초반에 이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이걸 넘어가기 위한 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민주당 당직이 구성이 된다면 기존의 그럼 강성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갈등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직 개편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떤지. 두 번째는 이후 이 모습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들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민주당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 세력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동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넘어야 될 이재명 후보의 고비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선대위를 두고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대선을 10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럴 때 실무를 다 챙길 사람이 필요할 텐데 2017년에 양정철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2017년 선거에 소위 말하는 그 광흥창 팀이 전체 선거의 밑그림을 그렸고 전략과 인재 영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전 원장이 이제 도드라진 역할을 했고 이 이전부터는 사실은 전 이해찬 전 대표 등등이 이제 당의 중심을 잡고 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경선 과정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선 후유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매머드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 컨트롤 타워를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과거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경선국면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소위 말하는 내부 인력들, 뭐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등 소위 말하는 7인회 등이 중심이 되고 그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선 전략을 구상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신속함, 기민한 대응 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과의 문제를 조금 언급해 주셔서 어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발언과 조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어제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좀 확실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조응천 의원 하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미처 쓴소리, 골자는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야만이 2030 젊은 층은 물론이고 중도 표심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친문 지지층도 잡아야 되고 또 중도라든지 또 2030의 표심도 좀 잡아야 되니까 상당 부분 좀 중심을 좀 유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변화와 혁신의 첫 걸음을 지금 반성과 사과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국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의 그런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면은 티끌만한 그런 잘못도 없어야 된다라는 쪽에 또 방점을 실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자신의 뭐 대장동 의혹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서 또 선대위에서 국민들께 큰절하는 그런 또 눈물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단순히 반성과 사과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가 운영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일자리 200만 개 만들겠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30만 개 연간 만들겠다라면서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별화를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력으로 뛰어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또 당 내부의 어떤 갈등 문제로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두 가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조금씩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제 진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본인이 얘기하는 말과 실천 방안이 다소 좀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식 특유의 화법을 통해서 지금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뭐 조국의 강이라고 하는 조응천 의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안이 같은 건지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내가 옳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옳았지만 뭐 뜻을 좀 접는다. 그리고 특검에 관해서도 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조건이 달리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과연 국민들한테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 아니면은 또 다시 어려운 면을 맞게 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선대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여쭤봤을 때 조만간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에 아니 비단 어제 그제만 해도 하루 사이에 정말 상황이 계속해서 변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지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2, 3일 정도 좀 지켜보면 내 입장을 예. 밝히겠다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또다시 가서 이 선거를 좀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의중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옆에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2, 3일 더
더 시간을 2, 3일 내에 네. 내가 답을 주겠다라는 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원들이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여전히 많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이르면 내일이라도 일부 본부장급 인선들이 있으면서 인선대위가 출발을 할 텐데 저는 궁극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뭐 장제원 의원도 후보 곁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줬듯이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부 개문 발차가 있더라도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 섞인 예.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 올 봄부터 보면 네. 별의 순간이 왔다.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도와주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은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신 거 보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선대위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걸림돌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명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네. 하는 것처럼 당신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 무슨 경제민주화 뭐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는 선대위 합류해서 힘을 궁극적으로는 보태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박정하 대변인께서 계속 희망적인 그런 분석을 하니까 객관적인 전망 결과가 안 나오고 지난번에 본인이 했던 전망이 좀 틀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따라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려면 윤석열 후보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두 사람 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무릎을 꿇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쉬울 일이 전혀 없죠. 내가 뭐 정권 재창출한다고 나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는지 안 하면 그만이다 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더 아쉽고 절박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본인이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선을 철회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개문 발차 형식으로 인선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만 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느냐? 그러면 인선을 했던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거나 또는 뭐 보직 변경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다고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봐요. 따라서 매우 두 사람이 다시 합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만에 하나 합쳐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두 사람 사이에 또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국면에 남길 그런 결론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상황이 진행 중이니까 사실 뭐 전망이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조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물밑 접촉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영입설은 부인을 했지만 아직 뭐 그쪽 당 내부 정리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여지를 남겼었거든요.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략상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 가지고 이제 선왕설래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적진이잖아요. 적진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여야를 넘나들면 지금까지 이제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지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뭔가의 명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당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일을 하실 분은 아닐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이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일종의 마타도식 전략 전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종우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